오늘의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만 할게요. 뭐 어디서 돈 받은 협찬 광고는 아니고요. 되게 뜬금없긴 한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번에 처음으로 자기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혼자이고 싶어서 북유럽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혼자서 5년간 매 여름마다 아이슬란드, 페로제도,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을 여행 다닌 기록을 정리한 책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쉽사리 다니기 힘든 트레킹 코스를 아줌마 혼자서 텐트를 짊어지고 다닌다든지 흥미로운 내용도 많고 사진도 많기 때문에 몇 년 만에 다시 해외여행을 나갈 수 있게 된 이번 여름에 아이슬란드나 북유럽으로의 배낭여행을 꿈꾸는 분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댓글에 구매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이 책에는 제 지분도 크거든요, 사실. 오늘 준비한 노트북은 ASUS ROG 플로우 X13입니다. 하지만 이 노트북은 렘브란트 CPU가 달린 최신 모델이 아니에요. 대신 2021년 버전의 구형 세잔 버전 플로우 X13을 중고로 구매해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중고 노트북을 리뷰하는 것 같은데 새 제품을 안 사고 굳이 구형 모델을 중고로 산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챙겨보는 리뷰 채널인 하드웨어 카눅스에서 세잔과 렘브란트 버전의 플로우 X13을 비교한 영상을 최근에 업로드했는데요. 그 두 세대 간 CPU 성능 차이가 5% 정도로 미미한 편이었으며 어차피 외장 그래픽이 달린 모델이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의 성능 차이는 거의 의미가 없다는 게 한 가지고, 두 번째로는 올해 초에 플로우 X13이 할인을 크게 했었거든요. 풀 HD RTX 3050 모델이 제 기억으로 최저 130만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 그 덕분에 지금 이 제품이 중고 시장에서 100만원대 초반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신형 렘브란트 버전 플로우 X13의 경우 3050 Ti 버전 기준으로 거의 200만원 돈을 내야 살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디자인이 바뀌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프로세서 차이에 이만큼의 돈을 추가로 지불하는 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노트북은 딱히 리뷰용으로 산 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산 거긴 합니다. 제가 원래 휴대용 노트북으로 사용할까 생각하던 RTX 2050 그램16을 다시 중고로 팔아버렸고 그 대신에 쓰려고 구매한 거라고 봐야죠. 저번 플로우 Z13 리뷰 때와 마찬가지로 전용 외장 그래픽 독인 XG 모바일은 따로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트북 본품만 리뷰하게 되겠습니다. 이 노트북의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젠 세잔 5900HS CPU, 16GB 램, 1TB SSD, 13.4인치 풀 HD 플러스 120Hz 터치 디스플레이, 62W 배터리지만 중고로 구매한 제품이기 때문에 약간 배터리 wear가 있었고요. 무선 랜 카드는 인텔 AX200이었습니다. 노트북의 내부 구조는 2펜, 2히트 파이프 구조의 쿨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M.2 2230 규격의 SSD 이외에는 램과 랜 카드 등이 전부 온보드로 되어 있어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노트북의 디자인은 좀 게이밍스럽게 과한 디자인이었던 플로우 Z13과는 다르게 상당히 얌전합니다. 상판에는 대각선 방향으로 울퉁불퉁한 패턴이 되어 있고 안쪽에도 대각선 무늬 패턴은 이어집니다. 쿨링 구조를 넣을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인지 일반적인 울트라북보다는 세로의 길이가 좀 더 깁니다. 노트북의 두께는 15.5mm로 얇은 편이고 무게는 1.33kg입니다. 13인치 노트북 치고 아주 가벼운 건 아니지만 무거운 것도 아니죠. 플로우 Z13에 키보드 커버를 붙인 무게보다는 거의 200g 가까이 더 가볍습니다. 그리고 플로우 X13은 화면이 뒤로 360도 젖혀지는 투인원 노트북입니다. 나름대로 투인원 구조를 서포트 해주기 위해서 키보드 덱쪽 코너에 고무 바킹도 달려있고 전원 버튼 겸 지문 인식 센서도 노트북의 측면에 달려있습니다. 투인원 노트북으로서는 당연히 터치 지원되고 전용 펜도 같이 달려옵니다. 제가 펜에 대한 평가를 하기엔 지식이 부족하지만 평가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좋은 펜은 아니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이 쓰기에는 아쉬운 펜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플로우 X13은 이 자체적으로도 외장 그래픽을 탑재하고 있고 XG 모바일 외장 그래픽 독을 추가로 연결하면 강력한 게이밍 노트북으로 쓸 수 있는 물건이죠. 이런 게이밍 노트북에서 투인원이 의미를 가지는 부분은 태블릿으로 쓸 수 있다는 점보다 이렇게 힌지를 280도 정도 돌려서 스탠드 모드로 사용했을 때 외장 키보드를 연결해서 쓰기 편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포트 구성은 우측에는 충전과 디스플레이 포트를 지원하는 USB-C, 그리고 USB-A 포트가 한 개씩 있으며 좌측에는 PCIe 3.0 8레인에 직결하는 전용 인터페이스 겸 추가적인 USB-C 포트가 고무 커버 안쪽에 숨겨져 있으며 HDMI 2.0 포트가 한 개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우 Z13 리뷰할 때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 고무 커버는 매우 잃어버리기 쉬워 보입니다. 웹캠은 뭐 특별할 건 없고요. 아주 기본적인 720p 웹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키보드는 에이수스 제피러스 시리즈를 사용해봤다면 아주 익숙한 키보드 배열과 느낌일 겁니다. 그런데 확실히 플로우 Z13의 키보드 커버에 비해서는 키보드 덱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더 쓰기 편합니다. 터치패드의 경우에도 크기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클릭음이라든지 이런 건 Z13보다 더 좋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일단 논글레어는 아니긴 한데 반사율이 낮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터치스크린 노트북임에도 얼굴이 잘 비치지 않아서 좋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20Hz 고주사율이지만 반응 속도는 빠르지 않다고 해서 게이밍 디스플레이라고 하기에는 좀 모자랍니다. 화면의 색 영역은 sRGB 100%를 만족하고 최대 밝기는 300니트 정도로 아주 밝진 않았고 색 정확도는 델타 E 평균 2 미만으로 좋은 편이었습니다. 스피커는 질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최대 음량이 작은 편입니다. 성능 테스트는 26도의 실내에서 책상 위에 노트북을 올려두고 터보 모드로 설정하고 테스트했습니다. 뭐 전세대 제품이라서 이미 성능은 잘 알려져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요. 먼저 CPU 벤치마크입니다. 시네벤치 R23에서 전력 그래프를 보면 맨 처음엔 잠깐 60W 이상이었다가 45W까지 내려가면서 CPU 코어 온도가 88도를 찍고 유지하다가 30W, 77도까지도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30W와 45W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싱글코어 점수는 1448점, 멀티 점수는 11059점입니다. 전력을 높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CPU를 사용했던 예전 제피러스 G15보다는 좀 더 낮은 점수를 보여줍니다. 평소에 테스트하던 긱벤치, 블렌더, PC마크 등의 점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성능이 이미 잘 알려진 옛날 제품이니까요.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항상 테스트에 사용하는 소니 카메라 4K로 촬영하고 나름 빡센 색 보정을 시행한 4K 시퀀스를 4K 유튜브 프리셋으로 인코딩했을 때 4분 34초가 걸려 RTX 3050 Ti가 달린 스위프트 X와 별 차이가 없고 인텔을 사용한 플로우 Z13보다는 더 느렸습니다. 표준화된 프리미어 프로 성능 테스트인 푸젯 벤치마크 4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그램보다 더 낮은 점수를 기록했는데 이건 최신 엘더레이크 CPU의 힘인 것으로 보입니다. 3D 마크 점수는 다이렉트 11 게임 성능을 반영하는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는 그래픽 점수 1382점, 피직스 점수 24790점으로 그램의 RTX 2050, Z13의 RTX 3050 Ti 사이의 점수입니다. 다이렉트 12 그래픽 성능 벤치마크인 타임스파이에서도 그래픽 점수 약 3700점으로 2050과 3050 Ti 사이였습니다. 게임 성능은 1929x1200 네이티브 해상도에서 몇 가지 게임에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명6 내장 벤치마크 중업 기준으로 평균 프레임 119.9프레임, AI 턴 시간은 7.74초로 확인되었습니다. 에이펙스 레전드는 하옵과 최상옵 양쪽에서 테스트했습니다. 훈련장 기준으로 하옵에서는 평균 99, 1% 하위 82프레임으로 나왔고 최상옵에서는 평균 60, 1% 하위 53프레임으로 나왔습니다. GTA5 역시 하옵과 상옵 양쪽에서 테스트를 시행했습니다. 하옵에서는 평균 111, 1% 하위 75프레임이었고 상옵에서는 평균 43, 1% 하위 17프레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그입니다. 훈련장에서 국민옵 렌더링 100% 기준 평균 90, 1% 하위 66프레임으로 확인되었고 최상옵 렌더링 120%에서는 평균 44, 1% 하위 37프레임으로 체크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게임 성능은 XG 모바일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비슷한 크기의 울트라북들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RTX 2050 그램보단 더 좋고 RTX 3050 Ti 노트북보다는 좀 떨어지는 예상 가능한 결과였죠. 하지만 발열, 전력, 소음은 어떨까요? 먼저 터보 모드에서 배그를 플레이할 때 센서에 찍히는 전력은 GPU 40W,
CPU 20W였으며 그때 CPU와 GPU의 온도는 80도대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의 표면 온도는 히트파이프가 위치하고 있는 가장 뜨거운 부분은 50도대 중반까지 찍히는 등 상당히 뜨거웠지만 다행히도 쿨링팬은 노트북의 양쪽에 있기 때문에 WASD 키 주변 온도는 40도대 초중반 정도로 유지되긴 합니다. 여튼 온도는 썩 낮지 않았습니다. 터보 모드 기준으로는 소음도 상당한 편이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소음계 기준으로 50대 후반 데시벨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이 정도면 본격적인 게이밍 노트북 레벨의 소음입니다. 시끄러운 터보 모드 대신 성능 모드로 바꿔서 사용할 경우 소음은 50dB 초반 정도로 많이 조용해지는데 그때 전력을 보면 CPU 전력만 20W에서 15W로 떨어지고 GPU 전력은 그대로였으며 게임 프레임 역시 별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터보 모드 봉인하고 성능 모드로 놓고 쓰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배터리는 원래 62Wh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지만 중고로 구매한 제품이기 때문에 최대 충전 용량은 58Wh 정도로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성능 모드에서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화면 밝기 50%로 연속 재생했을 때 배터리 타임은 4시간 40분 정도 갔습니다. 인텔 엘더레이크를 사용한 플로우 Z13보다는 더 오래가긴 했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배터리 타임은 아닙니다. 이번 신형 라이젠 램브란트 CPU가 세전과 성능 차이는 크지 않지만 배터리 타임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테스트 결과가 있었던 만큼 배터리 면에서는 구형 모델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구형 플로우 X13은 컴팩트한 사이즈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확장성이 나쁘고 발열이 썩 좋지 않고 배터리가 생각만큼 오래가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형 램브란트 버전의 플로우 X13을 산다면 여기서 배터리가 더 오래가고 화면의 밝기가 500니트로 밝아지는 등 개선사항이 있겠죠. 하지만 신형 모델의 신품 가격이랑 구형 모델의 중고 가격을 비교해보면 굳이 신형 모델을 그 돈 더 주고 사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이 노트북을 개인적인 용도로 실사용을 하다가 대체할 만한 제품을 찾는다면 바로 다시 중고나라에 되팔 예정입니다. 이번에 배송 온 제피러스 G14나 출시하면 바로 구매할 예정인 레노버 요가 슬림 7 프로 X가 얼마나 좋을지 한번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